이거는 자연에서 얻은 좋은 재료들을 굳이 좋은 영양소들을 없애서 만든 게 정제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갈아버렸다는 거예요. 좋은 거를. 근육이 많으면 글리코겐을 저장할 수 있는 곳이 더 많겠죠. 그래서 근육이 많은 사람들이 혈당 조절이 더 잘 되는 게 이런 이유인 거예요. 안녕하세요, 당뇨탈출넘버입니다. 오늘은 당뇨에 처음 진단이 되면 모든 게 다 어렵기도 하고 생소하잖아요. 멘탈적으로도 많이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준비는 해야 되고 공부는 해야 되는데 너무 정보도 많고 하다 보니까 사실 어려워요. 앞으로 내가 당뇨를 관리한다고 하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떤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지 어려운 정보보다는 약간 기초 심화반 정도를 해가지고 이번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략하게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모든 게 처음이신 분들 기준으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 기존에 알고 계신 분들도 한 번 더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5단계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첫 번째는 준비물이죠. 일명 스타터팩. 당뇨를 관리하면서 어쩔 수 없이 여러가지 준비물들이 좀 필요해요. 당연한 거긴 하지만 먼저 혈당 측정기가 필요하겠죠. 병원에서 진행하는 검사 외에도 자가 혈당 체크를 통해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아무리 3개월마다 병원에서 체크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가 검사를 하지 않는다면 내 혈당이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확인이 어려우니까 항상 집에서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이제 체열기, 검사지, 체열침, 알코올솜 이 정도가 추가로 더 필요하겠죠. 다음은 체중계가 필요합니다. 체중계인데 대부분 집에 체중계 하나씩 있기는 하죠. 있는데 고장나서 안 쓰고 있거나 체중을 별로 신경 안 쓰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없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당뇨는 체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외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내장 지방이 많아서 당뇨로 진행된 케이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정상 체중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체중계가 필수로 필요한 거겠죠. 또 다음은 혈압계가 필요합니다. 혈압계인데 만성질환 3대장이 뭐죠? 쓰리고라고 하잖아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인데 그 중에서도 혈압을 체크할 수 있는 게 혈압계죠. 당뇨를 진단받은 당시에 이미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을 같이 진단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게 아니더라도 당뇨가 있다고 하면 고지혈증, 고혈압 앞으로 생길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더 높다고 합니다. 저도 당뇨를 진단받으면서 고지혈증도 같이 진단받은 케이스인 거죠. 당뇨가 있으면서 혈압 관리가 안 되면 당뇨 합병증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은 기록을 할 수 있는 기록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앱이죠. 혈당, 혈압, 체중, 식단, 그리고 특이사항 이런 거를 좀 기록해 두는 게 좋아요. 생활습관 교정이든 운동이든 약물이든 어떤 방법을 쓰던지 간에 내 몸이 개선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기록지가 필요한 건데, 직접 쓰는 수첩 형식도 좋고 앱이 편하면은 요즘 좋은 앱들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 찾아서 쓰면 되는 거예요. 저는 아침 루틴이 있는데 제일 먼저 눈을 뜨면 물을 한 컵 마셔요. 그리고 물 마시면서 약을 먹죠. 현재는 고지혈증 약만 먹고 있습니다. 당뇨약은 지금 안 먹고 있고, 물을 마시고 바로 몸무게를 재요. 그 다음에 바로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고 손을 씻죠. 손을 씻고 나와서 혈당을 바로 체크를 하고 혈압까지 체크를 쭉 이어서 이제 루틴처럼 하고 있는데, 자동으로 해요 저는. 그러면 10분 안 되는 시간에 다 끝나거든요. 아침 루틴처럼 그렇게 이어서 하고 있는 거고 일일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인슐린을 처방받았다고 하면은 용량도 같이 적어줄 수 있겠죠 거기에. 다음은 긴급 조치용 달달구리인데 당분이 들어간 음료수나 사탕 또는 포도당 캔디 이런 거를 비상용으로 좀 챙겨 두셔야 돼요. 당뇨약을 처방받거나 인슐린을 처방받아서 관리를 쭉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저혈당이 생기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말 그대로 혈당이 너무 낮아진다는 거죠. 혈당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부작용이 좀 심하게 올 수가 있는데, 진짜 심하게는 혼수 상태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혈당은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은 꼭 따로 교육을 받든지 아니면 공부를 하든지 해서 관련 지식을 어느 정도 습득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럼 비상용 간식이 왜 필요한지 충분히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떨어진 혈당을 빨리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이 정도 구성이면 처음 당뇨 관리를 시작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많이 듣게 될 텐데 당뇨에 관련된 용어들이죠. 생소한 용어들일 텐데, 먼저 혈당입니다. 혈당인데 혈당은 말 그대로 피 속의 당이에요.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 농도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은 당화혈색소, 헤모글로빈 A1C라고도 하는데, 혈당은 그때그때 수치를 체크하는 거라면 당화혈색소는 보통 3개월 평균 혈당을 체크하는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혈색소가 당화되었다. 쉽게 말하자면
보면 혈색소에 당이 얼마나 붙어 있는지 퍼센티지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당화 혈색소는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오는 거죠. 5%면 5%, 10%면 10%. 당뇨를 진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하루 이틀 열심히 한다고 당화 혈색소가 갑자기 좋아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3개월 평균치이기 때문에. 다음은 저혈당인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혈당 조절을 하기 위해서 인슐린이나 혈당 강화제, 경구형 약물이죠, 과도하게 투여하거나 식사를 좀 건너뛰거나 운동을 너무 심하게 했거나 그러면 좀 저혈당이 생길 수가 있어요. 당뇨는 높은 혈당을 내리는 건데 이게 또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겠죠. 또 반대로 고혈당도 있겠죠. 고혈당인데 이건 혈당이 너무 높은 상태를 말하는 거고, 관리가 잘 안 되는 상태가 고혈당 상태인 거죠. 일정 수치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3다 증상이라고 해가지고 다음, 다뇨, 다식 증상이 좀 나타날 수 있는데,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을 많이 보고 계속 배고프고 근데도 체중은 줄고, 이보다 더 심한 고혈당 상태에서는 당뇨병성 케톤산증이라는 심각한 급성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는 거라서 항상 혈당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은 인슐린인데, 이게 혈당을 조절해주는 우리 몸의 호르몬이에요. 췌장이라는 장기에서 분비가 되는 건데, 당뇨병이 생겼다는 건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서 혈중 포도당 농도가 정상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거나 인슐린 분비 기능 자체가 저하가 돼가지고 당뇨병으로 진행된 거니까, 당뇨병은 췌장의 인슐린과 관련된 질병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겠죠. 당뇨가 되는 과정이 이렇게 단순하다고만 볼 수는 없는데, 일단은 가장 기초적인 부분만 짚어드리는 영상이니 이 정도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슐린 저항성인데, 이게 2형 당뇨병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인 거예요. 당뇨 초기에는 아직 인슐린은 좀 나와요. 인슐린이 나오기는 하는데 저항성이 좀 심해가지고 혈당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인슐린이 왜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빵이나 국수, 탄수화물 이런 걸 먹었어요. 그게 소화가 되는 과정에서 포도당으로 분해가 돼요. 섭취한 음식물 찌꺼기를 그대로 흡수할 수는 없으니까 포도당으로 분해를 시키는 건데, 그럼 혈중 포도당 농도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바로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와요. 포도당이 올라가니까 인슐린이 나와서 그 포도당을 잡아다가 세포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얘네들을. 그러면 혈중 포도당 농도는 떨어지겠죠. 세포 속에 들어갔으니까,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을. 그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당뇨가 돼서 인슐린 저항성이 심하면은 인슐린이 나와서 세포 속으로 포도당을 끌고 들어가야 되는데, 세포가 문을 닫고 안 열어주는 거예요, 얘가. 왜?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저항을 한다는 거죠. 저항을. 내장지방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저항성이 생기는 거죠, 말 그대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게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당이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게 흡수를 못하거나 우리가 신체 활동을 안 해서 소모하지 못해서, 그래서 피 속에 당이 올라가 있는 게 문제인 겁니다. 자, 다음은 탄수화물인데, 탄수화물을 왜 몰라 라고 할 수 있는데, 당뇨인들이 생각하는 탄수화물은 일반인보다는 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크게 3가지 정도로 알면 되는데, 단순 탄수화물, 복합 탄수화물, 정제 탄수화물, 이렇게 3가지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먼저 단순 탄수화물은 분자 구조가 단일 당분자라고 해가지고 단순당이라고 해요. 그냥 쉽게 말해서 과일의 과당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서 흡수가 될 때 여러 개의 분자로 이루어진 탄수화물을 흡수를 할 때는 이거를 한 개의 분자로 쪼개서 흡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해요. 근데 그 쪼개서 흡수하는 과정이 별로 없는 단순 탄수화물 섭취를 하면 소화 과정이 그만큼 빠르고 혈당도 빠르게 오르겠죠. 또 복합 탄수화물은 이건 반대로 분자 구조가 여러 개로 되어 있는 탄수화물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통곡물이나 식이섬유가 여기에 포함이 돼요. 분자 구조가 여러 개니까 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씩 쪼개야 되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소화가 천천히 되겠죠. 과정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라고 하는 게 이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잘 챙겨 먹어야 하는 탄수화물은 복합 탄수화물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좋은 겁니다. 다음은 정제 탄수화물인데, 이거는 자연에서 얻은 좋은 재료들을 굳이 좋은 영양소들을 없애서 만든 게 정제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갈아버렸다는 거예요. 좋은 거를, 좋은 영양소 다 갈아버렸다. 백미, 백설탕, 뭐 흰빵, 과자, 케이크, 국수, 짜장면, 대표적으로 이렇게 부드럽고 맛있는 것들은 높은 확률로 정제 탄수화물로 만든 경우가 되게 많아요. 당뇨인들이 가장 피해야 하는 탄수화물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혈당도 빨리 오르는데 영양가도 별로 좋지는 않아요. 최대한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 글리코겐이라는 것도 많이 들어보게 되실 텐데,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음식을 안 먹으면 혈당이 반대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 끼 두 끼 건너뛰거나 굶거나 잘 때는 안 먹는데
왜 저혈당이 안 오는 거죠? 이건 우리가 영양소를 이제 섭취를 하면은 비상용으로 좀 저장을 해둬요. 이거를 포도당이 들어왔죠. 그러면은 글리코겐으로 간이나 근육에 가서 저장을 좀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공복이나 수면 시에 혈당이 떨어지게 되면 조금씩 이 글리코겐을 쪼개서 혈중으로 포도당을 좀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혈당을 유지할 수 있는 건데, 자세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근육에서 글리코겐을 저장한다고 하는데 근육이 많으면 글리코겐을 저장할 수 있는 곳이 더 많겠죠. 그래서 근육이 많은 사람들이 혈당 조절이 더 잘 되는 게 이런 이유인 거예요. 혈액에 있는 포도당을 저장할 공간이 많으니까 혈당 조절을 하는데 유리한 거죠. 다음은 C펩타이드라고 하는데 이거는 인슐린 분비 능력을 파악하려고 보통 사용을 하는데 1형 당뇨나 2형 당뇨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체적으로 췌장에서 만들어내는 인슐린 양이 부족하면 C펩타이드 수치가 낮게 나오는 건데, 당뇨병의 진행 정도를 파악하고 치료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로 인슐린을 쓴다든지 약을 좀 늘린다든지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도 사용이 되는 거죠. 또 지방간하고 내장지방, 당뇨병은 지방간하고 내장지방하고 굉장히 관련도가 높아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지방간이 당뇨랑 정말 밀접하구나 라고 생각하시게 될 텐데, 지방간을 개선하고 내장지방을 감소시켜서 혈당 조절을 잘하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저는 실제로 이 부분에서 많이 개선되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편이고요.